호르몬 파트는 외울 게 상당하죠, 그지?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서부터 외울 게 이제 막 쏟아진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파트 들어가기 전에 신경계 처음 들어갔을 때 설명했던 부분이지? 이거 기억나니? 기억나냐? 이렇게. 일단 신경계 중에서 연합신경세포로 구성된 부분이 무슨 신경계 이게? 중추신경계잖아. 그럼 중추신경계가 여러 개의 무슨 기들한테? 반응기들한테 명령을 내려서 반응을 유도하게 되지. 그럼 중추신경계는 명령을 내릴 때 운동신경세포와 같은 무슨 신경계를 이용해서? 말초신경계를 이용해서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일부 중추들은 뭐의 분비를 통해서? 내분비 물질. 이것과 똑같은 말이 뭐라고 그랬어? 이게 호르몬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호르몬의 분비를 통해서 반응기의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명령을 내리는 방법을 몇 가지 갖고 있다고? 2가지를 갖고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호르몬을 제발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중추의 명령을 반응기까지 전달해주는 화학물질로 보라고 그랬어요. 이해됐니? 그지? 그 다음에 이러한 호르몬을 또는 내분비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기관들을 묶어가지고 뭐라고 그랬고? 내분비샘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우리가 중추신경계 배웠으니까, 그럼 중추신경계 종류가 뭐 있어요? 뇌하고 척수가 있거든. 그럼 뇌하고 척수 중에서 호르몬의 분비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는 어디 있어요? 뇌에 있거든. 척수가 아니에요. 됐지? 그럼 뇌 중에서도 호르몬을 통해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뇌가 있어요. 유일하게 어떤 뇌가 있어요? 간뇌가 있죠. 그렇지? 그럼 지금부터 간뇌에 의한 호르몬의 분비를 통한 반응의 종류들을 우리가 배우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형제 보고 있냐? 자고 있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호르몬 내분비물질 똑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내분비샘을 이 개념을 쓰면 무슨 셈이라고 표현을 해? 호르몬샘이다 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중추 중에서 간뇌라는 놈은 반응기한테 명령을 내릴 때 말초신경을 통해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데, 뭘 통해서? 호르몬을 통해서도 동시에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됐지? 이유가 이걸 통해서 뭘 조절하기 위한 거야? 항상성을 조절하기 위한 거지. 이게 간의 목적이니까. 이해됐니? 이제 그 왜 호르몬이라는 명령 체계를 하나 더 만들었냐 이거지. 신경계로 인한 명령을 내렸을 때의 장점도 있겠지만 뭐도 있어서 그래? 단점도 있어서 그렇지.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명령 체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됐지?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간뇌가 반응기들한테 명령을 내릴 때 이와 같이 말초신경계를 통해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그 다음 내분비샘을 통한 내분비 물질을 통해서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됐지? 그럼 이 말초신경계는 당연히 뇌로부터 반응기까지 명령을 내려주는 거니까 그림상 표현하는 거는 당연히 무슨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겠어요? 이거 운동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고, 간뇌로부터 출발하는 운동 뉴런이니까 말초신경계 중에서 기능상으로 뭐가 돼요? 자율신경계가 되는 거지. 그럼 자율신경계니까 하나의 반응계는 주로 몇 개의 자율신경이? 2개가. 하나가 뭐? 교감? 하나가 부교감을 통해서 명령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됐냐? 또는 어떤 반응기는 호르몬을 통해서 명령을 주도하는 거. 됐지? 그래서 호르몬에 대한 특징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것과 유사한 개념을 비교해서 들어가지. 뭐? 외의 분비 물질과 먼저 비교하지. 됐지? 외에는 뭐예요? 몸 밖이지. 체외. 체외로 분비되는 물질. 이거는 체내에서 분비돼서 체내에서만 반응기한테 명령을 내려요. 주의할 점은 내분비 물질은 명령을 내리는 물질이잖아. 또는 명령을 전달하는 물질인데, 외분비 물질은 명령을 전달하는 물질이 아니지. 이거는 종류별로 기능이 다르지. 그렇지? 그 외분비 물질들은 주로 어떤 형태로 분비가 되냐면 액체 형태이면서 소량으로 분비되는 것들이에요. 이해됐지? 그런 종류들을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외분비 물질 대 내분비 물질 한번 비교해보자. 자, 볼게요. 우리 몸에도 다양한 외분비 물질이 있을 것이고, 그럼 이러한 외분비 물질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기관들을 묶어가지고 뭐라 그래? 외분비샘이라고 그래요. 됐지? 그러면 실제 외분비 물질을 만들어내는 놈은 외분비샘을 구성하는 누구들이 만들겠어? 세포들이 세포 안에서 만들어서 몸 밖으로 뿌려대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럼 외분비 물질의 종류가 뭐가 있냐? 너희들이 흔히 잘 알고 있는 뭐가 있어요? 땀. 그렇지? 그 다음 눈물. 그 다음 아이한테 젖먹여야지. 젖. 그 다음 침. 그 다음 위액. 그 다음 쓸개, 즙. 그 다음
이자액, 그다음 장액.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게 소화액이거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소화액은 체내로 분비되는 게 아니라 체외로 나가는 거야. 됐지? 다시 한번 구분하고. 그럼 이러한 각 외 분비 물질을 만들어내는 외 분비샘들이 있겠지? 그럼 땀을 만들어내서 분비하는 장소가 땀샘이에요. 눈물은 눈물샘, 젖은 젖샘, 침은 침샘, 위액은 위샘. 됐지? 근데 쓸개즙을 만드는 장소는 어디야? 간이거든. 간에 무슨 샘이 있어요? 소화샘이 있어요. 이 소화샘에 대한 이름이 없지? 그지? 그럼 간의 소화샘에서 만들어진 쓸개즙이 어디로 이동이 돼요? 쓸개로 이동이 되지. 그 다음에 쓸개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게 쓸개즙이고, 그렇지? 이해하면 되고. 그 이자액 어디서 만들어져? 이자에서 만들지. 근데 이자는 특이하게 호르몬도 만들 수 있거든. 근데 특이하게 뭐도 만들어요? 이자액도 만들어요. 그럼 호르몬이 아까 내 분비 물질이었잖아. 그럼 이자라는 기관은 특이하게 내 분비 물질과 외 분비 물질을 다 같이 만들 수 있는 놈이에요. 그 중에서 외 분비 물질과 내 분비 물질을 만드는 조직들이 따로따로 있죠. 그 중에서 외 분비 물질을 만드는 조직을 뭐라고 그래요? 이자샘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주의할 점은 뭐랑 헷갈리면 안 돼요. 이자섬하고 헷갈리면 안 되지. 이자섬은 뭘 만드는? 호르몬 또는 내 분비 물질을 만드는 조직이야. 이거는 외 분비 물질을 만드는 조직이고. 이해됐지? 여기서 만들어진 게 빠져나오면 이자액이 되는 거고. 그럼 장액을 만드는 장소를 뭐라고 그래? 장샘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이해됐냐? 그러면 침샘부터 간을 포함한 장샘까지의 공통점이 무슨 샘이? 소화샘이 되는 거지. 됐지? 정리하면. 자, 그 다음에 땀샘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땀샘은 주로 피부 쪽에 있으니까 피부에 이런 식으로 뭐가 나 있어요? 구멍이 나 있잖아. 구멍을 쫓아가면 아주 짧은 관이 있고 이 관 안쪽에 땀을 저장을 뭐가 나와요? 땀샘이 나오는 거지. 일단도 설명했지만 땀샘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무슨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가장자리인 세포잖아. 뭐. 상피세포들로 구성되는 거지.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세포가 상피세포인데 상피세포들이 땀샘을 구성하니까 이게 무슨 샘 세포라면 돼요? 땀샘 세포라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땀샘에서 말 그대로 이 밖으로 뭘 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땀을 뿌려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땀의 99%가 뭐라고 그러니? 물이라고 그랬어요. 됐지? 그럼 땀이라는 외 분비 물질을 바깥으로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체온 조절의 목적을 갖고 있죠. 됐니? 그지? 그럼 땀샘 세포는 물 어디서 구하니? 외부에서 꿀어다 다시 버리냐? 아니지. 어디로부터? 여길 지나가는 뭐가 있어요? 혈액이 있지. 모세혈관. 모세혈관에 있는 혈장의 일부를 빼와가지고 이렇게 빼내는 거지. 이해됐냐? 오케이? 됐지? 잠은 안 들고 했는데. 자, 근데 이거 봐, 이게. 춤출 때 엄청 춤추만 웃으면서. 자, 볼게요. 자, 그 다음. 이때 이미 땀샘 세포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몸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몸 밖으로 나온 게 밖으로 나온 길이 있잖아. 이 길 있잖아. 이 길. 이 길을 무슨 관이라냐면 분비관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분비관. 됐지? 그럼 보자. 이 땀샘을 젖샘으로 바꾸잖아. 그럼 얘가 뭐예요? 젖이 되는 거거든. 이거를 눈물로 바꿔요. 눈물샘이야. 그럼 얘가 뭐예요? 눈물이 되는 거지. 이게 침샘이에요. 그럼 침이 되는 거고, 위샘이면 위액이 되는 거고, 장샘이면 장액이 되는 거지. 이해되냐? 그지? 그래서 얘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무슨 관을 통해 나와요? 분비관을 통해 나온다는 공통점이거든. 근데 분비관 중에서 이거는 실제 육안으로 관찰하기 힘들 정도로 짧아요. 근데 육안으로 관찰할 만큼 분비관이 굉장히 긴 놈이 있거든. 그런 놈은 분비관에다가 이름을 붙여줘요. 기니까 특별하잖아. 그렇지? 소화기 때 배웠지? 쓸개즙이 빠져나오는 관이 있잖아. 뭐 있어요? 쓸개관이 있어요. 쓸개관이 대표적인 무슨 관이? 분비관이네. 너무 길어서 이름이 정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자샘에서 만드는 이자액이 소장으로 빠져나올 때 무슨 관 타고 나와요? 이자관을 통해 나오거든. 이것도 길거든. 그래서 이름을 붙여놨어요. 쓸개관이 누굴 만나요? 이자관을 만나가지고 이자액과 섞여가지고 12장 배가 분비가 되는 거지, 동시에. 그지? 그때 구조 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됐냐? 그지? 그래서 이자관도 무슨 관 종류야? 분비관 종류야. 됐니? 그지? 자, 그러면 이들의 이제 공통점을 이제 살펴봤고 정리할게요. 소화샘, 소화액. 됐니? 외쳐되지? 자, 그 다음 이제 뭐랑 비교하자?
내 분비 물질과 비교할게요. 참고로 이것들의 분비 목적은 다 다르지? 이거 분비 목적 다 다르잖아. 그렇지, 그지? 이것들은 어떤 반응기한테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뿌린 물질이 아니지? 자체 기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내 분비 물질을 볼게요. 그럼 내 분비 물질은 체내에서 만들어져서 체내에서만 돌아다니죠? 그지?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기관들을 합쳐가지고 무슨 셈을 한다고? 내 분비샘. 그러면 내 분비 물질을 만들어내는 내 분비샘을 구성하고 있는 뭐들이 만들어내요? 세포들이 만들어내거든. 그럼 이 세포들이 이걸 뭐해? 만들어서 일단 어디 밖으로 뿌려요? 세포 밖으로 뿌리겠지. 뿌린 이유가 이 내 분비 물질을 가지고 특정 반응기한테 뭐 하려고? 명령을 내리러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놈들이 반응기 가야 되잖아. 반응기까지 가려면 이놈들이 뭘 타고 가야 돼요? 혈액을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내 분비 물질의 특징은 분비 후에 반드시 어디 안으로 들어와요? 혈액 안으로 반드시 뭐야 돼? 흡수가 되지. 그지? 그 다음에 흡수된 내 분비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이동해서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무슨 기까지 가요? 반응기까지 가서 혈관 밖으로 빠져나와서 명령이 들어간다고. 됐냐? 이렇게. 그래서 흡수가 돼서 저기 멀리 이동을 해요. 이게 됐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생략했다는 얘기예요. 너무 멀어서. 됐지? 그리고 얘가 명령을 내릴 반응기를 구성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세포한테 명령 내리려면 혈관 밖으로 빠져나와서 명령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됐지? 그러면 이 과정은 결국 무슨 계획이에요? 무슨 계? 순환계잖아. 그러면 혈액 순환 과정을 알아야 되지. 됐지? 그럼 얘가 들어오려면 여기는 당연히 무슨 혈관이 여기는? 모세혈관이겠지. 그럼 모세혈관이 어떤 이 내 분비샘을 빠져나온다는 얘기잖아. 빠져나오면 뭐가 돼? 소정맥이 돼요. 그럼 소정맥이 뭐에서? 대정맥 가요. 대정맥 뭐에서? 우심방 가요. 우심방 어디로 가요? 우심실로 가요. 우심실에서 어디로 가요? 폐동맥 타요. 폐동맥에서 어디로 가요? 폐를 지나요. 그 다음 뭘 통해서? 폐정맥 모여서 그 다음에 좌심방 가서 그 다음 좌심실로 가서 뭘 타고? 대동맥을 타고 대동맥이 중간중간 갈라지지. 무슨 맥을 타고? 소동맥을 타고 그 특정 소동맥이 특정 반응기로 가는 동맥이라면 이 소동맥이 특정 반응기 안에 들어가요? 그럼 다시 무슨 혈관 돼요? 모세혈관 돼요. 그리고 빠져나와서 명령이 들어간다고. 그렇지? 이런 경로거든. 그러니까 이제 한번 분비돼서 명령이 들어가려면 심장을 말 그대로 2번 거쳐야 되거든. 오른쪽 왼쪽 거쳐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는 속도가 뭐예요? 느리거든. 그렇지? 느린데 왜 이걸 쓰냐 이거지. 그지?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서 그렇지? 되냐? 그 뒤에 설명할 거고. 이런 중간 과정 얘들이 상상 못 하더라고. 가끔 이런 거 물어보면 얘들이 이해를 못 해버려요. 많이 틀리고. 됐냐? 승찬아? 넘어간다? 자, 그래서 내분비 물질은 핵심이 무조건 혈액을 타고 간다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랑 비교해 볼 거예요? 내분비 물질과 그 다음에 흥분 전달 물질을 비교할 거예요. 얘들의 기능은 유사하지? 둘 다 뭐예요? 명령을 전달하거든. 흥분 전달 물질도 명령 전달할 수 있는 거고. 됐지? 그럼 흥분 전달 물질이 뭐야? 신경 전달 물질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지? 이게 뭐야? 뉴런과 뉴런 사이에 뭐가 있어요? 시냅스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축삭돌기 말단이잖아.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그 다음 신경세포에 뭘 자극해요? 가지돌기 자극하잖아. 이 과정이 뭐예요? 전달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화학적 신호가 분비되는 것 자체가 뭐 된다고 그랬어요? 흥분된다고 그랬잖아. 흥분은 뭐 해주는 거예요? 전달해주거든. 거기에 관여하는 물질이니까 흥분 전달 물질을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것도 얘한테 명령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잖아. 호르몬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반응기한테 명령을 전달하는 거고. 신호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됐지?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지? 일단 흥분 전달 물질은 그 다음 가지돌기를 자극하면 여기서 탈분이 일어나겠지. 일어나자마자 이놈이 뭐 된다고 그랬어요? 얘네들? 분해가 되거든 바로. 됐지? 그래서 여기 주변이 조직액일 거 아니야. 그럼 조직액 모세혈관 지나가겠지. 그럼 이것들은 혈액을 타 안 타? 이게 안 타거든. 이해 됐니? 그치? 근데 내 분비 물질은 반응기한테 멀리 가야 되잖아. 그래서 뭘 타라고? 혈액을 타고 가거든. 아까 보여줬던 그림이잖아. 어떤 내분비 세포가 어떤 물질을 만들었어요. 이걸 뿌렸어요. 근데 이게 혈액을 타고 가거든. 뭐거든 이게? 내분비 물질 호르몬이거든. 이해 됐지? 그러니까 쭉 가요. 가서 반응기한테 나와서 명령이 들어가는 거지. 이해 됐냐? 그렇지? 그래서 혈액을 타냐 안 타냐 중요한 거 지금. 이해 됐지? 그럼 만약에 이 물질이 혈액을 탔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이제 흥분 전달 물질이 아니라 내분 물질이야. 그렇지? 대표적인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뉴런이야. 신경세포. 신경세포인데 여기서 물질이 분비된대요. 그럼 얘는 뭐거든? 일단 흥분 전달 물질이거든. 근데 이놈이 혈액을 타버린대. 이제 뭐야 이게? 호르몬이라고. 신경세포에서 분비된 물질이 혈액을 타서 호르몬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냐? 그래서 이런 식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드레날린이 있어요. 이것과 똑같은 말이 뭐예요? 에피네프린이거든. 원래 아드레날린 어디서 분비돼? 교감신경,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삭도에서 분비되는 거잖아. 이건 흥분 전달 물질이지. 근데 간혹가다 이게 위치에 따라서 뭐 타는 놈이 있어요? 혈액을 타는 게 있다니까. 그럼 이놈은 어떤 경우에는 이걸로 취급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이걸로 취급해야 될 때가 있다고. 이해됐냐? 그렇지? 흐름 잘 봐요. 내 분비 물질 구분하는 거 일단 뭘 타면 돼요? 혈액 타면 돼요. 그 외의 물질은 혈액을 타지 않아요. 이해됐니? 오케이? 네. 이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계하고 뇌 분비계를 이제 비교를 할게요. 자, 간내가 명령을 내리는 방법이 아까 두 가지 방법이었지? 신경계를 통한 명령과 호르몬을 통한 명령. 그럼 이들의 명령에 대한 방법에 대한 장단점이 있다고 그랬지, 그치? 그럼 신경계를 일단 두 개 있을 것이고, 하나가 뭐겠어요? 교감. 또 하나가 부교감이 되겠지? 이때 신경세포들은 중추로부터 반응기까지 다이렉트로 연결돼 있지? 그래서 명령이 들어가면 명령이 바로 가요, 반응기까지. 그래서 명령 전달 속도는 누가 빠르다 그래? 신경계가 빠르다 그러지. 그지? 근데 얘는 분비되면 뭘 타고 가야 되거든? 혈액을 타고 가야 되니까 명령 전달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얘 단점보다 우리 실제 장점들이 많거든. 어떤 장점이 있냐면 명령 지속 시간이 달라요. 신경계에 의한 명령은 지속 시간이 짧아요. 얘는 길어요. 왜? 물질을 조금만 분비시켜서 혈액만 태우면 되거든. 얘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반응기를 지나갈 때마다 계속 뭘 내릴 수 있어요? 명령을 계속 내릴 수 있거든. 그지? 에너지 면에서도 이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신경계를 통해서 지속적인 명령을 내리려면 여기를 계속 흥분시켜야 되잖아. 흥분시키려면 예를 들면 이집이나 가져가게 되면 분국에서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되냐? 탈분국, 그 다음에 재분국, 다시 분국, 그 다음에 탈분국, 재분국, 다시 분국 가야 되거든. 그럼 분국이 될 때마다 계속 뭘 소비해야 돼? ATP를 엄청 소비시켜야 되거든. 지속시간이 길면 에너지 면에서 굉장히 불리하다는 얘기야. 근데 호르몬은 한 번 분비시키면 끝난다니까. 그렇지? 엄청난 장점이지, 에너지 면에서. 이해되냐? 거기다가 작용 범위가 얘가 훨씬 넓어요. 얘는 뭐예요? 굉장히 좁아요. 다이렉트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작용 범위가 넓은 이유 볼게요. 대표적인 애가 호르몬 중에서 어떤 호르몬이 있어요? 생장 호르몬 있지? 생장 호르몬은 말 그대로 뭐의 명령을 주도하는 거예요? 생장의 명령을 주도하는 거거든. 그럼 생장이 뭐예요? 생명현상 특징이에요. 발생과 생장. 그 생장 뜻이 뭐냐고. 세포 수를 늘리는 거잖아. 세포 수가 늘리려면 뭐가 빨라져야 돼요? 세포 분열 속도가 빨라져야 되지. 그럼 생장 호르몬은 뭐의 속도를? 세포 분열 속도를 증가시키거든. 특히 내 나이대가 아니라 너희 나이대에는 생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야 돼요. 그래야 온몸의 세포를 뭐 해야 되니까? 빨리 늘려야 되니까. 근데 이 생장 호르몬이 특정 기간에만 다 명령을 내려버려. 손한테 명령 내려버려. 어떻게 돼? 손만 커져요. 근데 내 온몸이 다 커져야 되잖아, 같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생장 호르몬의 작용 범위는 온몸이 돼, 온몸. 그렇지? 이게 호르몬의 엄청난 장점이거든, 이게. 되니? 거기다가 호르몬들 같은 경우는 작용 범위가 넓다는 얘기는 종류가 동일한 호르몬이지만 여러 개의 반응기를 동시에 가질 수 있어요. 됐지? 그래도 뭐 이미 외웠겠지만 아드레날린 보자. 아드레날린의 반응기가 뭐예요? 간도 있지? 그 다음 심장도 있어요. 이거 외에 또 있어요, 이게. 그지? 그럼 얘가 간한테 명령 내리고 누구한테도? 심장한테도. 동일한 물질인데 여러 개의 반응기한테 동시에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훨씬 효율적이잖아. 그렇지? 거기다가 반응기별 뭐의 종류도 달라요. 반응을 유도하는 반응 종류가 또 달라져, 이게. 이게 됐지? 이게 신경계 갖는 엄청난 유리한 점이고 굉장히 효율성 높은 작용이라고. 이게 됐니? 오케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고, 마지막 그냥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명령 전달 매개체가 뭐냐? 이거는 결국 무슨 세포가 관여해요? 신경세포 관여하는 거고, 얘는 신경세포가 관여하는 거고, 이놈이 명령을 내리려면 반드시 뭘 타고 가야 돼요? 혈액을 타고 가야 되니까 명령 전달 매개체는 혈액이라고 보는 거고. 이해됐지? 그래서 단점으로 보기보다는 장점이 너무 많더라는 얘기지 이게.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에너지 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 그다음 뇌 분비 물질의 이제 본격적인 특징 들어갈게요. 그럼 호르몬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볼게요. 일단 어디서 만들어진다? 뇌 분비 샘에서 만들어져서 분비가 된 다음에 반드시 뭘 타고? 혈액을 타고 반응기까지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게 가장 첫 번째 특징이고, 그다음 두 번째, 뇌 분비 물질마다, 즉 호르몬의 종류들마다 표적 기관이 뭐하다는 거? 존재한다는 거. 근데 이 말 자체를 이상하게 해석하는 애들이 있어요. 주의할 점이야. 한 종류의 호르몬은 한 종류의 표적 기관만 작용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을, 이 내용을 이렇게 애들이 오해를 하더라고. 그지? 헷갈리면 안 돼요. 한번 예를 들어봐 볼게. 인슐린 있어요? 인슐린의 표적 기관이 어디? 간이에요. 그렇지? 그럼 인슐린은 간한테 명령 내리는 거, 간은 인슐린한테 명령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럼 심장이 있어요. 그럼 심장한테는 인슐린 명령 내릴 수가 없거든. 그럼 심장 입장에서는 인슐린한테 명령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호르몬마다 뭐가 존재한다고? 표적 기관이 존재한다고. 됐지? 그럼 아까도 나왔던 내용이지만 또 뭐가 있어요? 아드레날린이 있거든. 그럼 아드레날린은 반응기가 두 개지 뭐? 간하고 그 다음에 심장하고. 그래서 아드레날린은 그래서 반응기가 몇 개 있는 거죠? 두 개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고. 됐냐? 그래서 한 종류가 한 종류한테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호르몬마다. 그리고 이때의 표적 기관이라는 얘기는 말을 살짝 바꾼 거지. 무슨 기관을? 반응 기관을 표적 기관을 바꿨을 뿐이에요. 됐니? 그럼 보고. 그럼 또 하나 볼까? 그러면 한 종류의 반응기는 한 종류의 호르몬한테만 명령받냐? 아니지. 여러 종류의 호르몬한테 뭐 할 수 있어요? 동시에 명령을 받을 수 있지. 참고적으로 간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게 많잖아. 뭐 글루카곤도 명령 내릴 수 있고, 그 다음 티록신도 명령 내릴 수 있고, 그 다음 당질 코르티코이드도 명령 내릴 수 있거든. 이게 다양하단 말이야 이게. 근데 호르몬마다 뭐는 존재한다고? 반응기 또는 표적기는 이런 식으로 다 존재한다고. 이해됐냐? 됐지? 이렇게. 그럼 티록신이 심장한테 명령 내릴 수는 없는 거지. 이런 식의 내용들이니까 이런 내용들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외울 수밖에 없어. 이거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됐냐? 그러면 호르몬마다 왜 표적기관이 존재하냐 이거지. 또는 표적기관별로 왜 특정 호르몬한테만 명령을 받을 수 있냐 이거지. 예를 들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있어요. 호르몬이. 그럼 얘는 콩팥한테만 명령을 내리는 거지 간한테는 명령 내릴 수 없거든. 이해됐지? 왜 호르몬들마다 이런 반응기가 존재하냐. 그 이유를 이제 설명 좀 할게요. 그렇죠? 자, 크게 두 가지 호르몬 갖고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뭐가 있다 가정하자. 인슐린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글루카곤이라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를 할게요. 됐지? 현재 호르몬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결국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로 만들었겠지? 그래서 우리가 1단원 때 배웠다시피 영양소로 만들어가지고 호르몬을 구성하는 종류들이 뭐 있어요? 단백질하고 스테로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이나 스테로이드나 호르몬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무슨 구조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입체 구조를 갖고 있거든. 그래서 호르몬들마다 뭐가 달라요? 입체 구조가 달라요. 됐지? 그럼 참고로 인슐린은 누구한테 명령 내려? 간한테.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콩팥한테 명령 내리는데, 근데 이놈들은 결국엔 다 어디를 타고 지나가거든? 혈액을 타고 지나가거든. 그럼 간에도 누가 지나가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간한테 명령 내리지 않아요. 내릴 수도 없고. 그 이유를 설명하게 되면 간 세포를 한번 그려보면 간 세포예요. 간 세포니까 당연히 무슨 막이 있겠어요? 세포막이 있겠지. 세포막의 성분이 뭐예요? 인지질하고 단백질이지. 이 단백질의 기능 때문에 그러거든. 그렇지? 세포막에는 단백질 기능 여러 개 있었지? 물질 출입에 관여하는 거. 그 다음 이제 나올 거야 이게. 뭐
외부의 물질 하나의 신호로 잡아주는 수용체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 이게? 수용체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그러면 이 수용체도 단백질이니까 나름대로 무슨 구조가 있거든? 입체 구조가 있거든. 그러면 간세포에는 말 그대로 뭐와 결합할 수 있는, 호르몬과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가 있어요. 하나의 신호를 잡아주는 이렇게 생긴 놈이 있어요. 그렇지? 어떻게 생겼니? 동그랗게. 그래서 이거를 무슨 수용체라 하자? 호르몬 수용체라고 그래. 호르몬한테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결합할 수 있는 물질이거든. 그럼 여기 무슨 혈관 지나가요? 무엇 혈관 지나가지? 그럼 여기에 뭐도 지나가요? 인슐린도 지나가요. 그 다음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도 지나가겠지. 그럼 이놈들이 이제 둘 다 무엇 혈관 둘 다 뭐 할 수 있거든? 빠져나올 수 있거든. 근데 A는 입체 구조상 A하고 결합할 수가 없어요. 명령 내릴 수가 없고 이놈이 빠져나오게 되면 입체 구조가 서로 들어맞으니까 찰싹 달라붙자마자 이 달라붙은 신호가 세포 내부로 보여요. 전달이 된다고. 그럼 A 입장에서 뭘 받은 거야? 명령을 받은 거예요. 이게 됐죠? 그래서 뇌 분비 물질마다 표적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표적기관별 특정 뇌 분비 물질과 결합할 수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호르몬 수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특정 호르몬과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를 이 호르몬의 이름을 따지. 얘는 인슐린과 결합할 수용체니까 무슨 수용체라고 그래? 인슐린 수용체라고 그래요. 이해되냐? 그럼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얘한테 명령 내릴 수 없는 이유는 얘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와 결합할 뭐가 없어서 그래? 수용체가 없어서 그래. 이해되니? 결국에는 수용체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정리하면 표적기관별 호르몬 또는 뇌 분비 물질 수용체를 갖기 때문에 이와 결합할 수 있는 뇌 분비 물질만이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됐냐? 알지? 자, 일단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미량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뽑아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래서 과거에는 돼지로부터 뽑아낸 인슐린 값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비쌀 수밖에 없죠. 어쨌든 요즘에는 생명공학 기술로 이런 것들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 싸죠. 그렇죠? 어쨌든 이제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치료했다는 거. 됐냐?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례가 뭐의 사례냐면 진화의 하나의 사례예요. 생명사 특징을 다루면 예전에 생명사 특징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집신벌레 선모의 구조하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선모의 구조가 뭐하거든? 똑같거든. 그럼 진화 과정상에서 유리한 구조를 갖는 거나 유리한 물질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바꿀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진화 과정상에서 이제 계속 호르몬을 계속 유행했다는 얘기고, 진화 과정상에서 척추동물의 진화를 오류에서 뭐로? 양소류로, 양소류에서 파충류로, 파충류에서 조류로, 파충류에서 포유류로 진화했다 보는 거거든. 진화 과정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한 호르몬 자체는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냐? 이제 대표적인 진화의 사례예요. 됐니?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대표적인 문장 풀어볼게요. 자, 그림은 두 종류의 분비 과정 A와 B를 나타낸 거다 그랬어요. 자, A를 보게 되면 일단 분비 세포가 있고, 분비 세포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어디로 들어오고 있어요? 혈액으로 들어오고 있죠. 얘가 뭐라는 얘기? 뇌 분비물이 뇌 분비 물질 또는 호르몬이라는 얘기죠. 그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분비 세포로부터 분비된 물질이 무슨 관을 통해 나와요 지금? 분비관을 통해 나오니까 이 분비물이 뭐라는 얘기예요? 외 분비 물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세포 집단이 외 분비샘, 여기는
뇌 분비샘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기억은 틀렸죠. 그다음에 소화샘, 침샘, 땀샘은 대표적인 외 분비샘의 종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뇌 분비샘과 외 분비샘을 같이 갖고 있는 기관이죠. 그렇지? 자, 그다음에 2번 가볼게요. 자, 그림 가나는 각각 호르몬과 신경에 의한 신호 전달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말 그대로 뇌 분비 세포라 말을 정해줬지? 분비된 물질이 뭘 타요? 혈액을 타고 반응기한테 명령을 들어가는 내용이고, 이거는 축삭돌기 후발에서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이 다음에는 가지돌기 자극하는 거고, 이 자극하자마자 뭐예요? 분해 된다 그랬지? 얘는 신경 전달 물질이니까 뭘 타지 않아요? 혈관을 타지 않아요. 그렇지? 그럼 1번 호르몬은 표적 세포에만 작용한다. 이런 거 많이 들리더라고. 호르몬은 표적 세포에만 작용한다. 많이 들리지? 맞지? 그지? 근데 그 표적 세포가 여러 종류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지?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은 다음들을 당연히 자극하겠지? 신호의 전달 속도는 당연히 누가 빨라요? 신경계의 흐름이 훨씬 빠르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맞냐? 맞지? 자, 그 다음에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은 혈류를 타고 운반된다. 호르몬만 타죠, 호르몬만. 자, 그 다음에 가나 모두 화학 물질의 신호 전달에 매개로 작용되죠, 그지? 그치?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자, 에프네프린이 혈관과 간 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봤대요. 이거는 그림 갖고 해석하는 거고, 나중에 외울 거로 따로 정해져 있지? 에프네프린의 작용은. 일단 전부 다 똑같은 에프네프린이지, 에프네프린이 누구한테 명령 내려요? 소장의 혈관에 명령 내리니까 이 혈관이 뭐 했대요? 수축했대요. 에프네프린이 똑같은 골격근의 혈관 자체는 똑같은 거잖아. 근데 위치에 따라서 반응이 뭐 하던 얘기 지금? 다르다는 얘기거든 지금. 그지? 간세포한테 명령 내렸더니 전혀 새로운 반응이 나타나고 있지. 그지? 그래서 디귿에서 이걸 의미하는 거지. 에프네프린은 반응기나 세포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렇지? 그 다음에 기억 니은은 이 과정을 갖고 해석하라는 얘기거든. 기억 니은은. 기억 볼게요. 에프네프린이 작용하면 소장으로 가는 혈액의 양이 줄어드니 물었어요. 당연하겠지? 소장으로 가는 혈관 폭이 뭐해졌거든? 줄었거든. 혈액량이 이제 그만큼 줄겠다는 얘기고, 그럼 골격근이 혈관을 뭐 했다는 얘기? 늘렸다는 얘기는 골격근으로 가는 혈액량 뭐 하겠다는 얘기? 늘리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니은이 바로 그걸 물어본 거잖아. 그럼 맞고, 에프네프린은 격렬한 운동을 할 수 있게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맞지? 몸의 기능이 격렬 운동하려면 뭐가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근육이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 근육이 많이 움직이려면 그만큼 영양소, 산소를 많이 공급해야 되니까 영양소, 산소가 듬뿍 담긴 뭘 많이 보내줘야 돼요? 혈액을 많이 보내줘야 되지. 되니? 그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